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한국의 문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강의를 처음 하는 듯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매우 떨리고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실학자에 반열해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내지는 실학자로 본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김정희를 실학자로 보아왔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실학이라는 것이 진짜 실제 학문인지,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실학이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으로만 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연구를 오래 하셨던 선생님들의 견해를 종합한 것이고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 실용적인 것, 지도, 지리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손만 스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옷깃만 지리에 살짝 담그면 이것은 실학자가 되는 것인가? 혹은 고증학이라고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지 뭘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서 고증하려고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고증하려고 손으로 자기 손에 직접 잡히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증학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 새로운 거지 않느냐, 실학이네 라고 했던 경향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지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김정호죠. 이분은 고산적 김정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리 감각이 남달랐고 지리서를 만드는데 아주 편집적으로 노력을 하셨던 분입니다. 평생을 바쳤던 분이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모든 루머들이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옥사하시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관연한 딸을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국가 누설 기밀 누설죄로 관에 잡혀가지도 않았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 사실은 거의 사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백두산에 올라가서 한반도를 잘 그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실학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그분들을 잘 대해드려서 그분들이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품는 것은 이제는 좀 옳은 학문하는 태도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실학의 맹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고 그분들의 업적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희망을 찾고자 없는 실학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실학자에 포함되어 있는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그냥 반말로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엔 훌륭한 학자고 거짓말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할 그의 위상이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옛 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서 나는 보이는 것, 증명된 것만 믿겠다. 결국은 성리학과 반대되는 뜬구름 잡는 성리학과 반대되는 고증학을 했기 때문에 실학자로서 의미는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김정희 맞죠? 김정희랑 호랑 자꾸 헷갈려서 김정희에 대한 올바른 평가일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은 오히려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과소평가되어 있는데 왜 이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이분에 대한 진정한 의미, 학문적 성과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실학이라고 하는 형체가 없는 그 틀 안에 김정일을 가둬놓다 보니까 당시에 동아시아 최고의 지식인이었었던, 우리가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 특히 중국에서 동아시아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평가했었던 김정희를 단순히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실학자라는 틀 안에, 실학자라는 것은 어떤 틀이었었죠? 남인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실각한 남인들이라는 또 단어도 들어가 있었고, 비록 여러 가지 개혁안을 꿈꿨지만 뭐예요?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시골에서 자기 목소리만 내는,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수 없는 개혁안만 내놓았던, 그런 말은 안 썼지만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지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약간 찌질이? 예, 찌질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있어요. 이건 좀 취소하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 현실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그냥 개혁안만 내놨기 때문에 무언가 힘이 없는 정치가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김정희를 이렇게 규정한 실학자의 틀 안에 넣는 것이 옳은가? 온당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김정희를 연구한 몇몇 학자들이 이것은 굉장히 아쉽다, 내지는 그렇게 담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당히 깡마르고 성격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눈 밑에 주름도 굉장히 두툼한, 예, 한번 혼 제대로 나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이렇게 삼각형 턱을 가지고 계시고, 털도 잘 나지 않는 턱 밑에 털만 좀 덥수룩하게 나고 나머지는 털도 잘 나지 않은, 머리털도 별로 없으시네요. 저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무섭게 생긴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764에서 1849년까지 살았는데 당대 청나라에서 아주 지식인 중에 지식인으로 추앙을 받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화면이 안 넘어가냐? 예. 이건 조금 좀 이렇게 웃고 스마일 하면서 사진을 찍으셨나 봐요. 웃으세요 하면서 사진 찍듯이 화원 앞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찍고 계시지만 역시나 깐깐한 미소는 숨길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으로 추앙받고 있었는데,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조선에까지 이분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자자하면 뭐해? 만날 수가 없는 걸. 조선에서 지식인들이 어쨌든 한자를 배우고 한문을 배우고 성리학을 익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 완원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만나고 싶어 했겠죠, 당연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역사학의 대가 누구 그러면 한번 만나고 싶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 팬,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선수 호날두라든지 메시라든지 손흥민 같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만나면 등 옷에다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좋으니까. 지식인으로서,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완원은 한 번쯤 만나서 자신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사인도 받아보고 싶고 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위인이었으니까요. 만날 길이 있나? 있긴 하죠. 뭘로? 연행이죠. 지난 시간에 했었나? 어, 명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갔었던 사신은 뭐라고 불렀다? 조천사라고 불렀고, 청나라에 들어와서는 연행이라 그랬죠. 연행. 이 청나라에 가는 연행 행렬에 어,
포함이 돼서 간다면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의 어마무시한 그 서적 판매거리 유리창이라는 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완원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지식이 일대일로 과외 교습 받듯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 자신의 그 한계를 깨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조선의 젊은 지식인들이. 그런데 만나줄까? 완원이? 당연히 안 만나주겠죠. 최고의 지식인인데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이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조선에 깔보는 조선에 온 젊은 학자가 자신이 연행을 왔는데 한 번쯤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만나주나? 안 만나주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게 조선의 학문 수준이다. 조선의 글씨다. 최고 가는 명필가가 쓴 것이다. 중국 못지 않습니까? 한번 좀 봐주십시오라고 그 완원을 만나기 위해서 완원 밑에 있는 여러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무언가를 건넸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최고의 글씨 명필가 이광사의 글씨를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청나라 이 완원의 제자들이 이거 알았어 하고 약속 잡히면 부를게 했는데 여기 있는 기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부를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이죠. 이건 뭔가 자기의 글씨를 조선의 지식인의 글씨를 줬을 때 야 글씨 잘 쓰는데 야 이거 가져온 애 누구야 해서 한 번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어야만 뭐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도저도 아니라는 것이지. 한 번 접수되면 나올 줄은 몰라. 조선의 최고의 글씨인데 알고 봤더니 중국에는 이렇게 글씨 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이지. 이거 똑같이 쓰는 사람 많어. 우리 옆집에도 있는데 옆집에도 있는데 나도 이 정도 쓰는데. 그리고 조선의 학문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당시 글씨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예술과 학문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 붓글씨입니다. 서예입니다. 단순하게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펜글씨 쓰는 정도가 캘리그라피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희는 연행을 갖지만 좌절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조선에서 최고 가는 글씨와 최고 가는 학문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중국에 가게 되면 청에 가게 되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상을 이 김정희는 아주 몸소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그런데 김정희가 생각했을 때 무언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큰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문화적 충격이란 건 뭐냐면 중국의 학문만 모방해서 뒤쫓아가는 것만으로는 청나라의 저기 완원의 학문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따라만 가다가 허덕허덕하다 끝나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정희는 자 글씨부터 이 모든 학문과 예술이 응축되어 있던 글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완원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에 이 글씨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글씨체는 두 가지, 중국의 서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전통 서법은 한나라의 예서를 그 근본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예서 위로는 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 중간에 녹음을 잘못해서 이어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겹치더라도 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정희 같은 경우엔 이 북쪽의 글씨를 다시 되살려서 추적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하나 따져가겠다라는 것이죠. 고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도별로 글씨를 모아서 이 글씨체를 추적을 해서 원형이 무엇인지 저 끝에 시작점에 있었던 예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에 대해서 추적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방법론으로 고증학을 택했던 것이죠. 그럼 이것은 방법 자체가 하나하나 따져나간다라고 해서 근대적인 학문 방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린 아주 옛것, 원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대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어찌되었건 지금껏 안 돼. 지금 사상 가지고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줄 수가 없어. 따라서 지금보다 더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돼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난 옛날 것을 한번 다시 되찾고 싶어.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겠어. 라고 선택해서 추적한 것이 바로 김정희의 방법론인 것이죠. 즉, 이 사람이 택하고자 했던 것은 밝히고자 했던 것은 바로 원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을 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한다면 완원 중국의 최고 지식인들도 발견해내지 못한 글씨체를 결국은 조선에서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추적을 했죠. 산에도 올라가고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아주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비석을 김정희가 발견해냈죠. 중원 고구려비라든지 북한산 순수령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다 발견이 됐나요? 특히 북한산 순수비 같은 경우에 진흥왕 순수비는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비석으로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글씨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런데 김정희가 관심을 갖고 탁본을 해서 글씨체를 연구하고 내용을 검증하다 보니까 이거 우인걸 신라시대 때 특히나 그 당시에 새겨 넣었던 순수비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순수비 아래쪽에 보면 김정희와 누가 가서 발견했음이라고 그 비석 밑에다 또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김정희 정도면 이 정도에 새겨 넣어도 되겠지 뭐. 네. 근데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에 접근을 했었죠. 김정희의 학문 방식은 하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하나하나 도장 깨듯이 열고 들어가서 집안의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듯이 옛날 기와집 보면은 문이 여러 겹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중간문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가야만 이 본류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희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소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고증학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증학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주의가 아니라 경험주의는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옛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론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원류를 확인하고 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었으니
중국에서 봤을 때는 깜짝 놀랐겠죠. 자신들이 원리라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지금은 단절되었던 북비에 대해서 동양의 끝에 있는 자신들이 무시했었던 조선의 한 학자가 원료를 복구했다라는 것이지. 와서 가지고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서야 김정희가 이 중국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글씨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씨체라는 것이 단순히 새겨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이 글씨 이외에 나머지 글씨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원리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적어놓은 책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도 이 글씨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완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김정희가 해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글씨체는 좀 전에 이야기 다 끝났지만 왕이지의 난정서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요렇게 요 난정서라는 것을 똑같이 베껴 쓰는 것이 그 당시 청나라와 조선의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의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뺏겨 쓰 누가 잘 쓰나 똑같이 뺏겨 쓰냐. 요즘도 그 컴피티션 프로그램 중에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요즘 다 트로트 뭐 이런 걸로 다 점령해 버렸죠. 옛날에 뭐 K-팝 스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경쟁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수들 지망생들이 나와서 부를 때 소위 말하는 해설자들이나 그 심판 보는 사람들 평가해 주는 사람들 뭐 이은미라든지 박진영을 그 유명한 소리반 공기반 뭐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했던 가장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내가 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별로 신통치 않은 평가를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무 누구 원작자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어요. 이문세의 노래를 틀었다, 보아의 노래를 똑같이 불렀다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땐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평자들은 보아의 노래를 그대로 따라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본인의 해석이나 본인의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따라 그러면 모창은 별로 평가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글씨를 그대로 비껴 쓰는 건 물론 어렵죠. 일반인이 보기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이긴 한데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실력은 아니라는 것이지. 노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그 감정을 노래에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 가수의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글씨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씨를 그대로 베껴 쓴다라고 해서 잘 쓰는 것이라고 간주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진 안정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광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광사의 글씨를 또 얇은 종이 대고 똑같이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겠죠. 실제로 똑같이 쓰는 사람도 생겼겠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글씨를 김정희는 가져갔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글씨를 이후에 누가? 김정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까 북비의 글씨를 연구하면서 새롭게 북비와 남조의 글씨를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글씨체를 자신이 만들어냈습니다. 딱 봤을 때는 별로 잘 쓴 것 같지도 않고 마치 피카소 그림 보면은 야 저건 뭐 우리 조카가 그려도 저 정도는 그릴 것 같고 나는 뭐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림이나 글씨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특히 그 피카소 같은 경우에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무식하죠. 예, 미술 쪽에는.
추사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예쁘게 소위 말하는 한글의 궁서체 포인트 한 80으로 해서 쓴 게 글씨가 제일 잘 쓴 것 같은데 이 글씨는 한글에서도 체도 없고 한글에 추사체 없잖아. 그죠? 예. 뭐 양지 발음체, 뭐 양지 도둠체, 통나무체 뭐 이런 게 되게 잘 쓴 것 같고 그 정도는 우리가 함부로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글씨체 같고 그런데 이 추사체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도 않단 말이지. 근데 이 추사체가 중국에서 지식인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아,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북비와 북쪽의 글씨와 남쪽의 글씨를 절묘하게 합쳐서 새롭게 탄생시킨 글씨체인데 나 이거 쓰고 싶은데 어마어마한데 이건 누가 썼어?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김정희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이건 이런 글씨를 조선 사람이 라고 해서 김정희가 언제 연행에 다시 오는지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마치 누가 될까요? 예. 각 분야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한번 방문하게 되면 사인 받으려고 줄 엄청나게 길게 서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최고의 학문적 한류 스타는 김정희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어서 언제 오는지 수소문을 하고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소문을 하고 실제 오게 되면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하려고 줄을 섰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자, 요 세안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세안도는 김정희의 대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세안도에 대해서 미술 평론가들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요. 이게 국보입니다. 물론 국보 180호고요. 그다음에 길이가 세로가 23cm 그리고 가로가 약 60cm 정도 되는데요. 백과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조선 말기를 풍미했던 김정희의 문이나 이념의 최고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한이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어, 그 해의 가장 매서운 추위에 대해서 그린 그림 정도? 아주 의역을 하면 그 정도 될 텐데요. 옆에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나무 네 그루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집을 하나 해놨죠. 그렇죠. 집도 잘 그렸어요. 원근법이 있나? 저 정도면은 그렇게 수준을 넘어서서 삼각형이랑 사각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다 만 것 같기도 하고 저게 국보가 될 만한 건가? 이거 혹시 습작한 거 아니야? 연습하다 버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이 좀 완성도가 떨어지죠. 근데 백과사전은 내 생각과는 좀 달라. 읽어볼게요. 그대로. 그림 자체는 단색조의 수묵과 마른 붓질의 필행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재와 구도도 지극히 간략하게 다루어졌다. 내 생각하고 비슷하네. 근데 이와 같이 극도로 생략되고 절제된 화면은 직업 화가들의 인위적인 기술과 허식적인 기교주의와는 반대되는 문인화의 특징으로 작가의 농축된 내면 세계와 문기와 서화 일치 극치를 보여준다. 예, 동감합니까? 이와 같이 극도로 생략되고 절제된 화면은 직업 화가들의 인위적인 기술과 허식적인 기교주의와는 반대되는 문인화의 특징으로 그냥 대강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리다 만 거 아니에요? 기교가 있어야 되는데 야 기교 많이 부리면 직업 화가들 그냥 완전히 기교파들이니까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림 이렇게 그린 거야. 대단하지 않냐? 김정희 국보 이렇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해석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점 하나에다
가지고 점 하나만 딱 찍어놓고 이 극도의 절제된 절제미요 하면서 국보입니다. 역시 의식 세계를 작가님의 의식 세계를 점 하나로 표현했다라는 것, 이 점의 떨림과 점의 뭐 농도와 번져나가는 이 아무튼 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 세한도를 국보로 지정을 하고 백과사전 이거 또 미술 전공하는 사람이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절제된 화면과 극도로 생략되고 그냥 그냥 그리다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왜 국보야? 절제돼서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절제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숨만 참아도 국보가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나?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김정희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 그림은요, 소동파의 중국 시인의 언송도라고 하는 사라진 그림이 있어요. 글씻기만 남아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언송도, 누워있는 소나무를 그린 소동파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김정희가 그것을 추적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었던 간행되지 않았던 김정희의 책에 그 소동파의 그림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나와 있고 소동파의 그 언송도를 생각하면서 추적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다가 만 그림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봐요. 그림을 집을 삼각형과 구멍 동그란 원과 그리다 말았잖아요. 즉, 이 그림은요, 김정희의 학문하는 태도, 학문하는 방식이 명확하게 잘 드러난 학문적 방식이 드러나 있는 그림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그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피카소가 점 하나 찍어 놓으면 내가 점 하나 찍어 놓은 거하고 피카소가 점 하나 찍어 놓은 거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듯이 이건 김정희가 그린 그림이야. 평가는 해야 되겠고 나는 미술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다음 백과사전에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극도로 생략되고 절제된 화면. 뭘 절제된 화면이야. 하다가 자료가 없으니까 소동파의 언성도를 추적하다 자료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다. 소동파의 언성도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복원해야 될 소동파의 언성도가 떠오르지 않는구나 라는 심정으로 그림이 이 세안도라는 거예요. 즉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소동파를 추적해 나가고자 했었던 김정희의 학문하는 방식 그리고 그 과정이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측면에서 이 세한도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그림 자체가 딱 봤을 때 이 절제미 보소 와 웬만하면 지붕 다 그렸을 텐데 그리지도 않고 이렇게 놔두는 대담함 역시 김정희 선생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김정희 선생은 학문하는 방식이 학문의 목적이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라졌던 그리고 원형을 복원하려고 했었던 차원에서 고증학을 선택을 했었고 이 고증학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로 나아가는 학문적 경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그림 자체는 100% 완성을 목표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50점은 좀 넘으려나? 한 70점 정도 되는 그림밖에 안 됩니다. 10점도 좀 과합니다. 완성도라는 것에 접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김정희의 학문하는 태도와 김정희가 학문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느꼈을 좌절감이 표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이 그림이 미술사적으로 미적인 감각으로 완성되었느냐? 절대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 김정희 자체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만둔 그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음 백과사전에서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김정희의 학문 태도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중원고구려비도 김정희가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중원고구려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파묻혀 있다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뭐 루머 중에 하나가 이제 빨래판으로 쓰였다는 루머도 있었고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글씨가 오돌도돌하니까 빨래하기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래판으로 쓰였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원고구려비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던 순수비도 그렇고 북한산 순수비도 그렇고 결국은 그 이전 사람들은 이 비석에 대해서 한동안 관심이 끊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석의 내용이 무엇인지 마모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글씨체를 몰랐기 때문에 추적해 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정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면서 결국 이것이 신라 시대의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 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김정희 선생의 학문론은 훗날에는 이제 고증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한 학자는 문경론이라고 합니다. 문경론. 문을 하나하나 거쳐서 핵심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문을 거치지 않고는 다음 문으로 열지 않고는 다음 문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그리고 시간 순을 거슬러 올라가서 새로운 것을 잊혀졌던 것을 밝혀내고 이것을 기반으로 원형을 복원할 수 있다. 무엇이든 간에 김정일 선생은 이런 학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부터 실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학이라는 것이 새롭고 그 다음에 중국의 성리학, 주자학을 반대했기 때문에 민족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주적,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성리학을 반대하기 때문에 자주적이라고는 평가도 내린 사람도 있었는데요. 과연 그것이 온당한 평가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학이 우리의 근대를 다가오게 할 사상적인 열쇠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선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본다면 과연 그랬을까 회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학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리학과 대비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것, 우리에게 근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 식민지배만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근대화를 제대로 가져다 주었던 것,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온당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대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을 지난주부터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근데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믿었던 실학마저도 발등이 찍혀버린 거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조선은 그러면 근대를 자력으로 할 수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냐 도대체 있는 것마다 맨날 까기만 하고 비판하기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 답답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근대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요. 과연 있었을까? 파랑새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국에서 나타났었던 그 서구식 근대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라고 도식적으로 어, 줄긋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무언가 있어서 사상적으로 실학이 있어서라고 해서 억지로 끼워 맞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식 근대 혹은 우리식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단순한 도식으로 우리도 저런 게 있었어? 우리도 이런 게 있었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찾아내고자 한다면 결코 우리의 근대라는 것은 찾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식의 역사 발전을 영국과 다른 식의 역사 발전을 해왔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근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이 조급함 때문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너 근대해 해가지고 근대적인 함유량이 어느 정도 들어있었는지 근대인의만에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실학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있었던 하나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이것이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사상적인 구원자인 것처럼 우리가 과대하게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근대를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정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입니다. 정조 임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